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들려드릴 이야기는 주인과 여종의 남편입니다. 주인과 여종의 남편. 내성천과 영주천이 만나는 태백산 자락 무선마을에 박진사가 살았다. 그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풍족하게 살았고 진사시험에 합격하고도 벼슬에 뜻이 없었다.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고지. 박진사는 느긋한 성격에 노는 걸 좋아하고 부족한 것 없는 한량이었지만 부인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늘 불만이었다. 자네 아직도 눈치 보며 사나? 객주집에 모여 한잔하고 외박하려는 일행을 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박진사에게 누군가 내뱉은 말이었다. 예천에서 시집온 부인은 본래부터 그렇게 기가 센 편은 아니었다. 놀기 좋아하는 남편을 그대로 두었다간 물려받은 재산 거덜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그렇게 변한 것이다. 그런 아내가 박진사에겐 늘 걸림돌이었다. 사내 대장부로서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내 앞에 서면 자가만지는 자신의 모습이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도 부인 덕분에 재산을 잘 관리하며 마을 유지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 부인에겐 마음을 터놓는 순덕이란 충직한 여종이 있었다. 너도 이제 시집 가야지. 마음에 드는 사내가 있느냐? 그러자 순덕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 마님, 제가 직접 고르도록 해주세요. 부인은 평소에 아끼는 여종이라 원하는 신랑감을 얻게 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하도록 해라. 하지만 종의 처지에 신랑감을 고른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게다가 주변 사내들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 누굴 찾는단 말인가. 그러던 중 어느 날 밖에 나갔던 순덕의 눈에 숫장수 총각이 눈에 띄었다. 얼굴에 온통 시꺼멓게 검댕이칠을 하고 있었지만 허우대 멀쩡하고 듬직해 보였다. 여기 숯 좀 가져다 주시오. 순덕은 집으로 총각을 불러들여 더운 물을 가져다 검댕을 씻게 했다. 숯검정을 씻어내자 총각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인물이 훤했다. 그러자 순덕은 총각이 마음에 들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나한테 장가 들겠소? 그 말에 총각은 처음엔 놀린다고 생각했으나 예쁘장하게 생긴 순덕이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는 이내 마음을 돌렸다. 정말이요? 총각이 마음을 보이자 순덕은 총각을 부인에게 데리고 갔다. 이름이 뭐고 부모 형제는 어떻게 되느냐? 등만이라고 하옵고 양치는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몸이 옵니다. 순덕이를 셋시로 삼겠느냐? 그러겠다면 행랑채를 내줄 테니 들어와 살아라. 그렇게 등만은 순덕을 신부로 맞아 박진사 집 행랑채에 살림을 차렸다. 그런데 등만은 순덕의 남편이 되자 매일 빈둥빈둥 노는 게 일상이었다. 깊은 산골 외딴 집에 살며 숯을 구워 팔다가 마을에 내려와 편안히 살게 되자 세상 만사 귀찮아진 것이다. 뭐라도 좀 해봐요. 집안일을 돕던가. 부담 못한 순덕이 잔소리를 해댔다. 허우대 멀쩡한데 덩치값도 못하고 빈둥거리는 꼴이라니. 박진사가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낮잠만 자는 등만을 보고 한마디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순덕이를 불러 장롱에서 돈꾸러미를 꺼내놓았다. 너 시집 보내면 주려던 것이니 이걸로 내 서방 장사라도 시켜라. 저렇게 놀기만 해서야 하겠느냐?
마님, 감사하구먼요. 순덕은 눈물을 찔끔거리며 돈을 가지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만 일어나요. 미천을 줄 테니 물건이라도 사서 장사라도 해봐요. 하고는 돈의 절반을 뚝 떼어서 앞에 내놓았다. 그리하여 등만은 등을 떠밀리다시피 돈을 가지고 장터에 나갔으나 평생 숲만 팔아본지라 무엇을 사서 어떻게 팔지 알 턱이 없었다. 일단 목이나 좀 죽이고 천천히 알아보자. 장터 주막에 들러 시원하게 한 잔 들이키고 있는데 한 사내가 다가왔다. 숫장수 총각아니여? 장가 갔다고 하더니 팔자 폈나 보네. 숫장수 때려치우고 여기 앉아있는 걸 보니. 아니요. 장사할 물건을 알아보려고 나온 거요. 그 약삭 바른 사내는 등만의 허리춤에 불룩한 꾸러미에 눈독을 들이고는 말했다. 그건 내가 전문이지. 자네 운 좋게 나를 잘 만났구먼. 왜요? 좋은 장사가 있나요? 그러자 사내는 이런저런 말로 등만을 꼬드기기 시작했다. 사실은 내가 울진으로 청나라 물건을 들여왔는데 돈이 없어서 물건값을 치르지 못했다네. 물건을 살 장사꾼만 있으면 물건을 다 넘겨줄 텐데. 그 얘기에 등만은 눈을 반짝거렸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왜? 자네가 어디 그만한 돈이 있겠나? 그러자 등만은 허리에 차고 있던 돈꾸러미를 끌러 사내 앞에 내놓았다. 이거면 되나요? 그러자 사내는 꾸러미를 확인하고는 말했다. 이거로는 간신히 물건값을 치르기는 하겠네만 울진에서 실어와야 하고 내 이문도 붙여야 하니 이만큼은 더 있어야 하겠군. 장터에 내놓기만 하면 비싸게 불러도 없어서 못 살 텐데 말이야. 그러자 등만은 몸이 달기 시작했다. 그 물건만 내가 살 수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먼. 등만은 돈꾸러미를 사내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물건값 받으시오. 내일 이맘때에 여기서 나머지 돈을 주겠소. 아무한테도 주지 마시오. 이제 내고요. 그리고는 사내와 헤어져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큰 돈을 벌게 되었소. 그동안 미천이 없어서 내가 돈을 못 벌었던 거요. 등만은 자신만만하게 순덕에게 나머지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틀림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나머지 돈을 내주면서 순덕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니까 두고 봐. 머지않아 큰 돈을 벌어 당신 면천도 시키고 큰 집에서 호강시켜 줄 테니까. 등만은 큰 소리를 치고 다음날 사내에게 나머지 돈을 건네주었다. 자, 여기 있소. 물건을 가져다 주시오. 돈을 받자 사내는 싱긋 웃더니 말했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울진에 가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겠소. 다시 말하지만 당신 수지 맞은 거요. 등만은 주막에 머물며 사내가 물건을 가져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록 물건을 가져온다던 사내는 나타나지 않았다. 무슨 일이지? 오다가 사고라도 생겼나? 그렇게 기다리기를 또 한나절. 저녁 무렵이 다 되자 등만은 조바심이 났다. 주모, 어제 나하고 있던 그 사내 혹시 보지 못했소? 아, 그 사기꾼? 혹시라도 가까이 하지 마시오. 왜? 무슨 볼일이라도 있소? 주모가 내뱉은 한마디에 등만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사기꾼이라고? 그러면 내 돈은? 마침내 사내에게 당한 걸 깨달은 등만은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이 꼴로 어떻게 돌아간단 말이냐?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등만은 마을 어귀에서 집으로 가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었다. 이대로 목숨이라도 끊어버릴까 보다.
아니야. 순덕이를 과부로 만들면 더 몹쓸 짓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집에서 박진사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나오는 게 보였다. 그리고 뒤를 따라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나오더니 박진사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고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다. 그 집은 바로 청산가부 안동댁의 집이었다. 박진사가 서둘러 가는데 뒤를 따르며 등만이 불렀다. 진사얼은 왜 그렇게 급히 가십니까? 그 소리에 박진사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너 어디서 오는 길이냐? 네, 장터에 갔다가 안동댁집 앞으로 해서 오는 길입니다. 그러자 박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혹시 뭐 본 거라도 있느냐? 네, 좋은 구경거리가 있더군요. 그러자 박진사는 안동댁과의 사이가 들통난 걸 눈치채고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마님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난 죽은 목숨이다. 오늘 일을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원하는 건 다 들어주마. 그러자 잠시 생각하더니 등만이 입을 열었다. 그러면 순덕이 노비문서를 없애주시고 땅과 살 집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 말에 박진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등만이 다시 말했다. 제가 집에 없어야 진사어른도 편하실 겁니다. 남아이로는 중천금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일은 잘 되었어요? 물건은 어디 있어요? 순덕의 말에 등만은 조용히 대꾸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오. 다음 날 안채에서 불러서 들어가니 박진사와 부인이 무엇인가를 꺼내 두 사람 앞에 놓았다. 순덕이 노비문서다. 그리고 이건 토지 딸린 작은 집문서니 이제부터 나가서 살아라. 순덕은 마님의 뜻밖의 말에 너무 기뻐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마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뭔 바람이 불었는지 진사어른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 바람에 내보내는 것이니 나보다도 진사어른께 고맙다고 해라. 그동안 수고 많았다. 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얼마 후 등만과 순덕은 아담한 보금자리로 옮겼다. 그날 밤 감격스러워 잠이 오지 않아 순덕이 고개를 돌려보니 등만 역시 눈을 뜨고 있었다. 너무 좋아서 잠이 오지 않아요. 당신도요? 난 이렇게 될 걸 다 알고 있었어. 노비문서도 없애고 집과 땅까지 마련했으니 손해본 장사는 아니잖소? 그날 이후 등만에 지칠 줄 모르는 부지런은 동네 사람들의 입을 모으게 했다. 사람이 저렇게 변할 줄이야? 얼마나 부지런한지 등만은 세 사람 몫을 거뜬히 해냈다. 아침에 일어나 자기 집 일을 마치고 나면 박진사 집에 가서 일을 거들곤 했다. 순덕이도 시간만 나면 마님을 찾아가 일을 거들며 마님을 도왔다. 이제 마님은 순덕이를 딸처럼 여기며 늘 살뜰하게 챙기는 것이었다. 산골댁은 정말 예쁘구먼.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 자락에 젊은 부부가 터를 잡았다. 가난뱅이 신세에 비빌 언덕마저 없으니 살 길이 막막하구려. 산삼을 캐면 한미천 잡을 수도 있다고 하니 조금만 참읍시다. 석구는 그런 생각으로 가리왕산 깊숙한 골짜기 10만이촌으로 들어왔다. 자넨 소댕이니까 잡일부터 시작해야 하네. 고참 10만이가 군기를 잡듯 잔소리를 해댔다. 무리가 모여 사는 촌락 한 귀퉁이에 부부의 움막이 있었다.
결혼한 지 2년도 채 안 되는 아내는 신만이들의 눈길을 끌 만큼 진달래 꽃망울처럼 예뻤다. 신만이들은 경력에 따라 철저히 위아래를 구분했고 신만이로 자리 잡기까진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마련한 돈으로 첫 해는 그럭저럭 살았지만 이듬해부터 쪼들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내는 산나물을 캐서 팔기도 하고 아랫마을에 가서 품앗이를 했다. 언제쯤에나 산에 갈 수 있을까요? 어인마니께서 내년부터는 따라 나서라고 하긴 했는데 모여 사는 곳이라 사정을 훤히 알았지만 외지에서 들어온 석고 부부를 그리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바람에 어떤 도움도 바랄 수 없었다. 저것이 꼬리를 치고 다니는 바람에 우리 남편이 요즘 이상하다니까? 얼마나 가겠어? 못 버티고 내려가게 놔둬. 신만이 아내들은 석호의 아내 삼월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그러니 고추같이 매서운 나날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에겐 아직 아이가 없었다. 남편의 결정을 따라 신만이촌까지 오다 보니 아이 가질 겨를이 없던 탓이다. 이제 먹을 양식도 떨어지고 굶어 죽겠어요. 내려가서 산나물이나 캐고 살아요. 이대로 내려가잔 말이야? 내려가고 싶으면 당신이나 내려가. 추운 겨울이 되어 그나마 나무를 캘 일도 품앗이할 일도 없어서 더 궁핍할 수밖에 없었고 부부는 생전 안 하던 말다툼을 했다. 한참이나 눈시울을 붉히던 3월은 무슨 생각에선지 눈보라길을 더듬어 마을로 내려갔다. 그리고는 가끔 품앗이를 하던 박진사 집을 찾아갔다. 박진사 집 문 앞에 이르자 마름 김씨가 거만스럽게 아래 위를 훑어보며 말했다. 웬일로 산에서 내려왔어? 저 돈을 좀 융통하러. 이리 들어오라고. 그까짓 돈은 내가 마련해 줄 수 있어. 마름은 3월을 방 안으로 끌어들였다. 고마워요. 전 여기서. 3월은 방문 앞에서 머뭇거렸다. 들어오라니까. 어서 가봐야 해요. 돈은 내년 봄에 일해서 갚겠다고요. 글쎄 들어와 봐. 날씨도 추운데.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하다 3월은 끝내 방 안으로 들어갔다. 산골댁은 참 곱군. 마름은 음흉한 눈으로 빤히 바라보더니 은근히 말을 던져왔다. 3월은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철렁했다. 자꾸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던 뜻을 이제야 알았다. 그까지 돈이야. 자, 이리 와봐. 마름 김씨는 은근히 다가앉아 손을 잡아당겼다. 3월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석호가 머리에 떠올랐다. 이러지 말아요. 3월은 손을 잡아 빼고 문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길을 날려 골짜기로 들어갔다. 어디 갔다 왔어? 방 안에 들어누워 있던 석호가 물었다. 일이라도 있을까 해서. 3월은 돈을 빌리러 갔다고는 말하지 못했다. 그냥 있어. 추운데. 석호는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다. 돌아올 때까지 3월은 방에 누워 있었다. 마름이 손을 잡아 끌던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벌렁거렸다. 한참 후 석호가 돌아오더니 자리에 누웠다. 내일 다시 가봐야겠어. 잠이 든 석호의 야윈 얼굴을 보고 3월이 생각했다. 이튿날 날이 밝았다. 3월은 박진사 집을 향하면서 가슴이 콩복듯 뛰었다. 어제의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제발 박진사님이 계시고
마름은 없었으면. 그러나 마치 3월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기나 한 듯이 마름이 행랑채 들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올 줄 알았어. 자, 날씨도 차니 어서 들어와. 마름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3월의 손을 잡고서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3월은 콩 볶듯이 뛰는 가슴으로 끌려 들어갔다. 오늘도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다. 석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름은 3월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앉혀놓고는 손을 잡아 와락 끌어들였다. 3월은 손을 빼며 방구석으로 피했지만 마름이 대담하게 다가왔다. 방구석에 몰려 더는 물러설 수 없게 되자 3월은 오들오들 떨었다. 돈은 걱정하지 마. 마름은 짐승같이 징그러운 웃음을 입가에 띠고 와락 3월의 어깨를 끌어 잡아당겨 안았다. 산골댁은 정말 예쁘구먼. 3월은 석호가 알면 큰일 날 것이라는 생각에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름은 피둥피둥 살이 찐 얼굴로 말했다.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 푼돈쯤은 줄 테니까. 알겠지? 마름은 고개를 푹 숙인 3월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다. 그런데 얼마 후 10만이촌에 이상한 말이 나돌았다. 소댕이 마누라가 아랫마을 사내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니까? 그래? 인물값 하네 그려? 작은 마을에 소문이 퍼져 눈덩이처럼 부풀어 올랐고 그 소문을 들은 석호의 눈에서 불이 번쩍 튀었다. 박진사 집에 드나들더니 사내와 바람을 피고 다녀? 석호는 3월을 움직이지 못할 만큼 때려놓았다. 그런데 이 일을 하고 돌아와 보니 3월이 보이지 않았다. 도망쳤구나. 도망갈 테면 도망가라지. 석호는 화가 나서 씩씩댔다. 아라리촌 주막집에 새 안악이 들어왔다. 몸집이 작고 아주 예부장하더라. 그런데 여자가 불쌍하지. 그 나이에 50살 먹은 사람하고 살아야 하더니 볼 때 온몸이 멍투성이었다더군. 이런 소문이 봉평마을에 퍼지자 근동에 있는 사내들이 주막을 찾았다. 주막주인 천서방의 색시를 보기 위해서였다. 색시가 나와서 술을 따라준다는 거였다. 천서방이 첩겸 술 시중두는 계집으로 두었다는 소문이 난 터라 모두 그 색시에게 슬며시 눈짓을 하기도 했고 천서방이 없는 틈에는 살짝 손까지도 만져보았다. 2해가 되는 어느 날 주막에 한 사내가 나타났다. 마침 손님이 없어 마루에 걸터 앉아있던 여자는 그 사내를 보고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버렸다. 그는 석호였고 새댁은 먼 길을 도망쳐 나와 천서방에게 의탁한 3월이었다. 그때 마침 손님들이 한패 들어왔다. 아니 새댁 어디가 아픈가? 왜 그렇게 얼굴이 하얗지? 그날 석호는 술만 마시고 그냥 돌아갔다. 3월은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다음 날도 석호는 찾아와서 술만 퍼마시고 돌아갔다. 3월에게는 술을 달라는 것하고 술값을 계산하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걸지 않는 게 3월을 더 못 견디게 했다. 그 이후로도 석호는 매일 찾아왔지만 언제나 마찬가지였다. 어떤 때는 동네 사람들에게 선심을 쓸 때도 있었다. 돈이 어디서 났는지 물쓰듯 했다. 그러자 이상한 소문이 술손님 사이에서 돌았다. 새댁이 석호 마누라였다고? 어디서 들었는지 석호에게 늘 술을 얻어먹는 손님들이 이런 말을 했다.
하지만 석호는 그 말에 대해 허허허 웃기만 할 뿐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그 소문도 슬그머니 사라져버렸다. 가을철이 되었다. 추수가 시작되어 모두 바쁘게 일할 무렵에 어느 날이었다. 석호가 커다란 괴나리 봇짐을 지고 천서방의 주막에 나타났다. 마침내 결판을 내려고 왔나 보다. 가슴이 철렁한 3월은 천서방의 등 뒤로 숨어 오들오들 떨었다. 천서방은 영문을 모르고 있다가 색시가 떠는 모습을 보고 자기 소실에게 마음을 두어 그러나 싶어 소리를 질러댔다. 무슨 일이야? 응? 무슨 일이냐고? 이제 알게 될 거요. 일이 잠깐 나오지. 그러나 3월은 천서방 뒤에 더 바짝 붙어버렸다. 그대로 들어도 좋아. 다 내 탓이었어. 나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고생을 한 걸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 당신의 모습을 더 보려고 지금까지 있었던 거야. 마침내 산삼을 찾아내서 한미천 마련했지. 이제 멀리 떠나갈 거야. 석호는 품에서 묵직한 주머니를 방 안으로 던져넣었다. 천서방은 입을 멍하니 벌렸고 3월은 흐느끼면서 천서방의 등에 얼굴을 묻었다. 석호에 대한 정이 비로소 왈칵 솟아올랐다. 3월이 흐느끼는 동안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돈꾸러미가 방 안에 나뒹굴고 있었다. 당신과 살고 싶은 마음은 태산보다 더하지만 마음 잡고 사는 당신에게 더 이상 몹쓸 짓은 안 하고 싶소. 마음이 괴로워 멀리 떠나가니 용서해 주오. 행복하게 잘 사시오. 석호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정처 없이 길을 나섰다. 그의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니를 살린 아들의 꿈. 꽁꽁 얼어붙었던 방죽의 얼음이 녹아 없어지더니 가지각색의 나무마다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고 움이 돋았다. 마을 한가운데는 300년도 더 된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우뚝 서 있었다. 해마다 여름이면 이 느티나무 밑에 동네 아이들이 둘러앉아서 복남이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얘기를 듣곤 했다. 복남이 할머니는 말재주가 좋아 아이들의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동자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초롱초롱했다. 여름밤이면 연례 행사처럼 동네 안악들과 남자들이 나와서 시끌벅적 담소를 나누었다. 잡초를 꺾어 피워놓은 모깃불이 연기를 뿜을 때마다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침을 해댔다. 석근이는 평화롭고 산세가 좋은 이 마을에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뒷산에 있는 거친 돌밭을 일구고 있는 부지런한 석근이를 보고 이웃집에 사는 인성이 아버지가 지나가다 한마디 했다. 이복의 석근이 대단하구먼. 작년에도 강냉이를 그렇게 많이 거두더니만. 그래, 올해는 뭘 심으려고 그러나? 네 어르신, 올해는 콩 좀 심으려고 그럽니다. 그리여, 대단하구먼. 우리 인성이란 놈이 자네 반의 반이라도 닮으면 얼마나 좋겠나. 아직도 방구석에 엎어져 자고 있으니. 아휴. 인성이 아버지는 석근이를 한참 대견하게 바라보다가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석근과 인성은 동갑내기였다. 그런데 석근이는 매년 돈을 모아 못 쓰는 땅을 헐값에 사서 돌을 고르고 땅을 일궈 옥토로 만들었다. 부지런할 뿐 아니라
홀로 계신 어머니를 얼마나 정성껏 보살피는지 효자라고 이웃 마을에까지 소문이 자자했다. 그 바람에 20살을 넘기자마자 매파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으나 부지런한 탓에 벌써 농사지을 밭이 제법 있었다. 석근아, 쉬엄쉬엄 해라. 얼마나 고되겠니? 괜찮아요, 어머니. 몇 년만 고생하면 동네에서 남부럽지 않을 만큼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나저나 어머니가 걱정이에요. 나는 괜찮아. 하루 이틀 쉬고 나면 다 나을 거야. 지나가는 고풀이야. 어머니는 겨우내 기침 때문에 힘들어했다. 석근이가 걱정할까봐 기침이 나오면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기도 했다. 이렇게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위하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석근이가 밭에 나가 돌을 고르고 아침을 먹으러 집에 왔는데 인기척이 없었다. 어머니! 어머니! 벌써 일어나 아침을 차려놓고 석근이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집안이 조용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방문을 열어보니 어머니가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는 게 아닌가. 어머니! 어머니! 그날부터 어머니는 방에서 꼼짝없이 누워만 있었다. 석근이는 어머니 병간호하랴 일하랴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그래도 그 사실을 알고 이웃집에 사는 분이가 찾아와 어머니를 종종 돌봐주곤 했다. 분이는 석근이 친구, 인성이 동생이었다. 어릴 때부터 분이는 석근이를 유난히 좋아했다. 석근이가 집에 놀러 오면 어머니가 아껴놓은 맛있는 음식은 다 챙겨서 주었다. 그러다가 어머니한테 들켜 호되게 혼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이거 사! 할아버지 드리려고 아껴놓은 걸 석근이를 홀랑 먹여? 빗자루 몽둥이로 등짝을 여러 차례 맞았지만 석근이가 좋은 걸 어떡하란 말인가. 제법 부유하게 살던 인성이 부모는 처음에는 분이가 석근이를 좋아하는 걸 눈치채고 홀어머니의 가난한 석근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 석근이가 나이가 들면서 집안을 일으키고 의젓해지자 장차 사윗감으로 마음을 굳혔다. 그래서 매파들이 석근이 얘기를 하면 딱 잘라 말했다. 석근이는 여자가 있단께? 혼인 얘기는 입에도 담지 마라. 하고 단호하게 매파의 입을 닫아버렸다. 석근이도 어머니를 살뜰히 보살펴주는 분이가 고마웠다. 그래서 멀리 약을 구하러 갈 때는 염치불구하고 분이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다녀오곤 했다. 분이야, 오늘은 어머니 약을 구하러 좀 멀리 다녀와야겠어. 길이 멀어 내일 올 수도 있는데 어머니를 부탁할게. 미안해하는 석근이의 말에 분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오라버니, 걱정 붙들어 매고 잘 다녀와요. 어머님 잘 봐드리고 있을게요. 시원시원한 성격의 분이 덕에 석근이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벌써 몇 달째 병석에 누워있는 어머니 약을 구하러 집을 떠났다. 그때 마침 느티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노인이 부랴부랴 길을 떠나는 석근이를 보고 물었다. 아니, 석근이 아닌가? 어딜 그리 급히 가는가? 어머니 약을 지우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 어머니가 빨리 나아야 할 텐데 고생이 많구먼. 좋다는 약은 다 써봤는데 통 차도가 없습니다. 오늘은 선약이 있다길래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울먹이며 어머니의 병환을 걱정하는 석근이의 지극한 효성에 노인은 코가 시큰거렸다. 선약이 어디 있을라고. 구하는 데까진 구해보려고요. 힘들 거야. 산삼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노인의 말을 듣고 석근의 귀가 번쩍 뜨였다. 산삼이요?
그럼 산삼이야말로 선약 중에 선약이지. 보통 사람들 눈엔 잘 띄지 않아서 문제지만. 산삼이라, 산삼. 석근의 머리는 산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선약 중에 선약이라면 어머니의 병이 틀림없이 나을 거라는 생각에 석근은 노인의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물었다. 그럼 그 산삼은 어떤 사람한테 보입니까? 바로 자네 같은 사람이지. 네? 자넨 효자라고 소문이 났으니까 말이야. 노인의 이와 같은 칭찬에 석근은 부끄러운지 고개를 숙였다. 자식된 도리를 할 뿐입니다. 효자는 무슨 효자입니까? 너무 과분하신 말씀입니다. 자네는 하늘이 도와줄 거야. 어르신, 산삼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노인은 착한 총각의 효심에 감탄하며 몇 가지 주의를 주었다. 틀림없이 눈에 띌 것이니 오늘부터 산에 올라 산삼을 찾아보게. 매일 산을 헤매다 보면 언젠가는 하늘도 자네 지성에 감복하여 산삼이 있는 곳을 알려줄 것이네. 석근은 동네 노인에게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한 후 산삼을 구하러 나섰다. 그러나 좀처럼 산삼은 눈에 띄지 않았다. 석 달 열흘 동안을 산을 오르내렸다. 그러니까 꼭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날도 아침 일찍 길을 나선 석근은 지친 몸으로 집을 향해 오다가 느티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었다. 어머니 병세는 점점 위중해 가는데 산삼은 보이지 않으니 이를 어쩌면 좋지. 석근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어머니를 걱정하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빈손으로 돌아가자니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다. 그렇게 한참을 느티나무에 기대고 앉아있던 석근은 메아리 치듯 은은히 자기 이름을 부르는 신비한 소리가 귓가에 들리자 깜짝 놀랐다. 석근아, 석근아. 누구시오? 대체 누구시길래 날 부르는 거요? 두렵고 놀라서 석근은 말을 더듬었다. 석근아, 효심이 참으로 지극하구나. 아무도 너의 그 효심은 따를 수가 없느니라. 석근은 다시 한번 주위를 살폈지만 그곳엔 느티나무만이 서 있을 뿐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때 또다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믿을 수 없었지만 틀림없이 느티나무에서 나는 소리였다. 석근아, 왜 대답이 없느냐? 네. 내가 어머니의 병을 고쳐줄 약을 일러줄 것이니 그리 알라. 어머니의 약을 일러주신다고요? 석근은 느티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무거운 침묵이 잠시 흐른 후 신비한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석근아, 네 목숨을 바쳐서라도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릴 수 있겠느냐? 네? 어렵겠지. 느티나무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위압하듯 물었다. 아닙니다.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드릴 수 있다면 어찌 목숨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어머니의 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어떤 일이든지 마다치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눈을 바치도록 해라. 효심이 지극한 석근이라 해도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 그건 어려울 거야. 아닙니다. 어머니의 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서 두 눈을 내게 바쳐라. 그러면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약을 주겠다. 석근은 마음을 모질게 먹고 숨을 몰아쉬었다. 오로지 병든 어머니를 낫게 해주고 싶다는 일념으로 눈에 손을 갖다 대고 힘을 주었다. 석근의 고통스러운 외침이 메아리쳐 울렸다.
여기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참으며 석근이 말했다. 오, 갸륵한 효심이로다. 너의 지극한 효심에 매우 감동했느니라. 자, 저의 두 눈을 받으시고 어서 약을 내려주소서. 한시가 급합니다. 허허허허허. 눈을 떠보아라. 네? 어서 눈을 떠보래도. 석근은 가슴을 설레며 눈을 떠보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밝은 광명이 자기를 맞아주는 게 아닌가? 그의 두 눈은 여전히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석근은 꿈인지 생시인지조차 분간이 가지 않았다. 어찌된 일이옵니까? 내가 너를 잠시 시험해 보았느니라. 한간에 떠도는 말과 같이 정말로 효심이 지극한지를 알고 싶었을 뿐이니라. 참으로 너의 효심에 감탄했다. 자, 이제 이 느티나무 잎을 가지고 가서 어머니께 타려드려라. 석근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느티나무는 나뭇잎을 주르르 훑어내렸다. 어서 받아라. 느티나무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고 석근은 팔을 뻗어 나뭇잎을 한아름 받았다. 그때 석근이 잠에서 깨어났다. 너무 피곤해 잠시 느티나무를 기대고 있다가 잠깐 잠이 든 것이다. 잠에서 깬 석근은 꿈이 하도 신기해 꿈에서 본 대로 느티나무 잎을 따서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가 나뭇잎을 정성껏 다렸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느티나무 달인물을 한 사발 마셨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다. 얘야, 오늘은 몸이 가뿐하구나. 병이 다 나은 것 같아. 몇 달 동안이나 자리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일어나 앉아 있었다. 신기하게도 위중했던 병이 씻은 듯이 가시고 전과 같이 건강한 모습을 되찾은 것이다. 맑고 청량한 그의 가을이었다. 마당에 심어놓은 대추가 붉게 물들었고 개간한 밭에서는 콩이 주렁주렁 열리고 있었다. 석근의 집안이 떠들썩했다. 석근이와 분이가 잘 어울리는구먼. 동네 사람들의 떠들썩한 웃음소리에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석근이와 분이는 그렇게 가약을 맺었다.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지났다. 아가야, 들어가서 좀 쉬었다 오렴. 밥 해놓고 부를 테니 천천히 나와. 어머님, 괜찮아요. 애 보느라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을 텐데요. 아니야, 어젯밤은 잘 잤단다. 다음 달이 산딸인데 내가 고생이 많구나. 석근은 넓은 앞마당에서 아장아장 뛰노는 사내아이와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붉게 피어난 여인의 진실. 따스하게 햇살을 받으며 젊은 왕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궁전뜰을 거닐고 있었다. 좌상, 이제 봄 기운이 가득하구려. 그러하옵니다, 전하. 궁안이 온통 매화 향기로 가득하옵니다. 봄을 알리듯 가지마다 하얗게 피어난 매화가 여기저기 절정이었다. 왕은 고결하고 청초한 매화에 꾀꼬리까지 앉아 노래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봄이 오는 기쁨을 흠뻑 누리고 있었다. 오, 금상첨화라더니 아름다운 여인의 향기가 풍기는구나. 그때 왕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며 찬탄에 찬탄을 거듭했다. 저 아이가 누구냐? 처음 보는 아이구나. 청순하고 단연 돋보이는 미모를 가진 궁녀가 머리를 조아렸다.
한상궁 수하에 있는 아인데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사옵니다. 내관이 왕의 의중을 파악하고 소상히 아뢰었다. 궁녀들은 왕의 눈에 띄면 성은을 입어 후궁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에 일부러 왕이 지나는 길목에 나가 눈에 띄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다. 침전으로 돌아온 왕은 내관을 통해 낮에 본 궁녀를 은밀히 불러들였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백화라 하옵니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궁녀가 떨며 대답했다. 너에게 잘 어울리는구나. 고개를 들라. 오늘은 내 품을 너에게 내어주겠노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상감마마. 이런 일이 있고 난 후부터 백화는 왕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었다. 매일 밤 백화의 처소에는 왕의 그림자가 떠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깊은 사랑에 빠지고 백화는 궁녀의 신분에서 벗어나 후궁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하지만 신분이 달라진 만큼 주변의 시샘 또한 만만치 않았다. 그것이 꼬리를 쳐서 후궁이 되었다고? 백화에게 빠진 왕은 해가 지면 백화의 침소를 찾아 사랑을 속삭였다. 너를 보기엔 밤이 너무 짧구나. 왕이 백화만 찾는다는 소문이 후궁들 사이에 퍼지자 백화는 시기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마침내 그들은 음흉한 흉계를 꾸미기에 이르렀다. 한상궁 또한 갓 들어온 궁녀에게 굽실거릴 생각을 하니 견딜 수가 없어 그들과 한패가 되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한상궁, 무슨 일이요? 제 수하에 있던 백화가 성은을 입어 후궁이 된 건 아시지요? 알지요. 그런데 뭐가 잘못되었소? 궁에 들어오기 전에 남자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왜 전에 얘기하지 않았소? 감찰상궁은 눈에 노기를 띄었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애라서 가르칠 생각이었지요. 상감마마를 모시는 문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옥체를 모시는데 결함이 있어서야 되겠소? 그러자 한상궁은 귀하게 간직해둔 홍삼 절편을 꺼내 넌지시곤 냈다. 알았소. 한번 알아보리다. 대비가 왕을 찾은 건 며칠 후였다. 어마마마, 어인 일이십니까? 주상께서 요즘 나라 일보다 여색에 빠져 지낸다는 말이 있더군요. 그 무슨 말씀이신지요? 다 모함하고자 하는 자들 소행이니 너무 개의치 마시옵소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백화라는 아이가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데 그 몸으로 주상을 모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왕은 대비가 돌아간 뒤 내관을 불러 소문의 진상을 알아보게 했다. 내관이 한상궁을 만나고 돌아왔다.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한상궁 말로는 입골하기 전에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한상궁이 건넨 서신을 왕에게 올렸다. 그걸 읽어본 왕은 흥분해서 손을 덜덜 떨었다. 그리고는 당장 백화를 불러들였다. 백화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극에 달했다. 사귀는 남자가 있다는 말이 사실이더냐? 상감마마, 정말 억울합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사옵니다. 그러자 왕이 서신을 내밀었다. 이런데도 시치미를 뗄 테냐? 이 괘씸한 것. 전혀 모르는 일이옵니다, 마마. 듣기 싫다. 하얀 매화가 붉은색이 된다면 내 말을 믿겠다. 그 서신은 사악한 한상궁의 머리에서 나온 가짜였지만
그걸 믿은 왕은 불경한 죄를 물어 백화에게 사약을 내리고 말았다. 마마, 부디 옥체만강하시옵소서. 그렇게 백화는 세상을 떠났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듬해 봄이 다시 찾아왔다. 왕은 매화가 피는 계절이 되자 백화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다. 아름다운 여인이여, 내가 보고 싶구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궁 안에 있는 모든 매화가 붉은 꽃을 피운 것이다. 이게 무슨 변고야? 하얀 매화가 붉은 꽃을 피우다니.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징조인가? 모두 붉게 피어난 매화를 보고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할 때 갑자기 왕의 머리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하얀 매화가 붉은색이 된다면 내 말을 믿겠다. 뭔가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왕은 내막을 알아보기로 했다. 그리고는 한상궁에게 가짜 서신이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왕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백화야, 백화야. 붉게 피어난 매화를 보며 백화의 이름을 부르는 왕의 울부짖음이 호궁을 맴돌다가 사라져갔다. 내 말이 사실이었구나. 나를 용서해다오. 왕은 붉게 피어난 매화를 바라보며 통 안에 눈물을 흘렸다. 착한 남자와 욕심 많은 남자. 어떤 마을에 등에 커다란 혹이 달린 두 남자가 살고 있었다. 한 명은 마음씨가 좋으나 다른 한 명은 이기적이고 비열했다. 그들은 사람들이 놀려대는 바람에 마을에서 일할 수가 없어서 산에서 나무하며 살았다. 하지만 이기적인 남자가 너무 게을러서 항상 마음씨 좋은 남자가 모든 일을 해야만 했다. 그날도 게을러 빠진 남자가 말했다. 오늘은 너무 아파. 네가 이번 주에 나무를 해오면 좋겠는데? 그래, 내가 가서 나무를 해올 테니 집에서 쉬고 있어. 어느 날 이기적인 남자가 평소처럼 집에서 빈둥거리며 쉬고 있을 때 이 착한 남자는 산에 올라가 열심히 나무를 했다. 그런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나무를 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벌써 날이 어두워지네. 오늘은 산에서 자야겠는걸. 그는 잘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다가 작은 연못 근처에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연못 앞에는 평평한 공터가 있고 뒤쪽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어 하룻밤 자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는 바위 밑에 나뭇잎을 모아서 푹신하게 자리를 잡고 잠을 청했다. 그런데 한참 자다 보니 노랫소리가 들렸다. 산속에서 한밤중에 들려오는 소리에 깜짝 놀라 사방을 둘러보니 저 앞에 공터에서 불빛이 비춰왔다. 숨을 죽이고 자세히 보니 도깨비들이 손에 손을 잡고는 빙빙 돌면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다.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셋.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셋. 도깨비들의 노랫소리였다. 그들은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불렀다. 마치 그들이 아는 노래가 단지 이것뿐인 듯 했다. 남자는 노랫소리를 듣다 보니 너무 지루해 하품이 나왔다. 그래, 내가 가서 새로운 노래를 알려줘야겠어. 남자는 두려움도 있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너는 누군데 왜 우리를 방해하는 거지? 당신들을 도우려고 왔어요. 노래를 들어보니 너무 지루해요. 내가 재미있는 노래를 알려줄 테니 따라 불러 보시겠어요? 그래, 그럼 불러봐. 그는 노래를 불렀다.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셋.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6. 도깨비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르더니 재미있다고 깔깔 웃어댔다. 오, 그래, 좋아, 좋군. 당신이 재미있는 노래를 알려주었으니 당신 소원 하나 들어줄까? 그 순간 도깨비들은 남자의 등에 커다란 혹이 있는 걸 보게 되었다. 어? 당신 등에 쓸모없는 혹이 붙어 있군? 좋아, 우리가 고쳐주지. 도깨비들은 나무꾼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더니 마법 지팡이로 등에 혹을 쳤다. 그러자 혹이 사라지고 허리가 펴졌다. 그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 바위가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갈라졌다. 못된 도깨비들이 온다. 빨리 피해! 도깨비들이 나무꾼에게 말했다. 저 나무로 올라가. 그렇지 않으면 못된 도깨비들이 너를 없앨 거야. 그렇게 말하고는 도깨비들이 사라졌다. 남자가 재빨리 나무로 올라가 몸을 숨겼다. 조금 있으니까 못생기고 커다란 못된 도깨비 셋이 나무 아래에 앉아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좋아, 친구들. 올해 너는 어떤 나쁜 짓을 했지? 그들은 서로 물어보았다. 도깨비 하나가 말했다. 나는 마을 사람들을 전부 눈멀게 했지. 그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어. 못된 도깨비들은 낄낄거리며 서로 가슴을 쿡쿡 찔러댔다. 다음 도깨비가 말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나는 마을 사람들이 말을 못하게 했어. 심지어 아이들은 울지도 못하잖아. 도깨비들은 전보다 더 크게 낄낄댔다. 친구들. 세 번째 도깨비가 말했다. 나도 놀고 있지 않았지. 나는 사람들 귀를 먹게 해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게 했지. 지옥에서 울부짖는 소리도 들을 수 없다니까? 도깨비들은 자기들의 못된 행동에 발을 고르며 훨씬 더 크게 웃었다. 이 도깨비들은 매우 악해서 사람들의 괴로움이 그들에게는 즐거움이었다. 가엾은 남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자 두려움에 떨었다. 그런데 그 도깨비들은 다시 한번 웃었다. 그들은 평생 고치지 못할걸? 그 치료법은 우리만 알잖아. 그러면서 그들은 더 크게 웃어댔다. 어리석기는. 그들은 쉽게 치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평생 모를걸? 다른 도깨비가 바닥을 구르며 낄낄대며 말했다. 맞아, 내게도 치료법이 있어. 첫 번째 도깨비가 말했다. 눈먼 사람들을 고치려면 4월 첫째 주에 내리는 이슬을 모아서 손가락에 이슬을 묻혀 눈을 비벼주면 치료되지. 두 번째 도깨비가 탄성을 질렀다. 비밀 잘 지키게. 아주 기발하군. 나도 치료법이 있지.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려면 들에 나가 세니저 나무에서 꽃을 따서 차를 끓여 마시게 하면 말 못하는 병뿐 아니라 모든 병에 효과가 있지. 그 말을 듣고 도깨비들은 낄낄거리며 바닥을 뒹굴었다. 세 번째 도깨비가 웃음을 그치고 말했다. 별거 아니군. 내 치료법을 들어봐. 바위 언덕에 대해 들어본 적 있지?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이 언덕으로 데리고 가서 바위 옆에 앉히고 망치로 바위를 두드리면서 그 소리를 듣게 하면 귀먹은 사람을 고치게 될 거야. 도깨비들은 한참을 떠들어대더니 새벽이 다가오자 1년 뒤에 다시 그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고 사라졌다. 도깨비들이 떠나자 남자는 나무에서 내려왔다. 도깨비들이 친절하게 말해줬으니 나도 친절을 친절로 갚아야지. 도깨비들이 말한 대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고쳐줘야겠다. 하지만 4월이 되려면 한참 있어야 하니 우선 귀먹은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러 가자. 남자는 물어물어 말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도착했다. 이 착한 사람은 세니조 꽃을 따서 차를 끓여 말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자 즉시 그들의 입이 열렸다.
사람들은 보답으로 나귀 등에 금은 보화를 잔뜩 실어주었다. 정말 고맙소. 당신의 친절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오. 그들은 고마워하며 동구밭까지 배웅해 주었다. 남자는 그 마을을 떠나서 규머거리 마을로 갔다. 그는 종의 언덕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치료해 주었다. 그곳 사람들도 금은 보화를 잔뜩 실어주었다. 4월이 가까워지자 나무꾼은 눈먼 마을로 갔다. 풀로 뒤덮인 평원에서 야영하며 4월의 첫 주가 되기를 기다렸다. 때가 되자 착한 남자는 풀에서 이슬을 받아서 마을에 들어가 모두 치료해 주었다. 보답으로 그들 역시 많은 금은 보화를 그에게 주었다. 마침내 그는 집에 돌아오게 되었다. 욕심 많은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다. 착한 남자가 자기가 겪은 일을 말해주자 욕심 많은 친구는 혹도 없어지고 큰 부자가 된 친구를 보고 배가 아프고 셈이 났다. 욕심 많은 친구가 물었다. 그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줄 수 있지? 도깨비들이 다시 그곳에 오겠지? 그러면 나도 너처럼 부자가 될 거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도깨비들이 혹을 없애주면 좋겠는데. 착한 남자는 친구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원하는 대로 했다. 도깨비들이 모임을 하는 날 아침, 착한 남자는 그의 친구를 데리고 모임 장소로 갔다. 욕심 많은 남자는 그곳에 도착하자 친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무로 기어 올라가 도깨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밤이 되자 바위가 진동하더니 못된 도깨비들이 나무 아래에 모였다. 친구들,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어. 누군가 우리 마을 눈먼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었어. 1년 전에 여기서 한 얘기를 아는 건 우리뿐이잖아. 틀림없이 우리 중에 있어. 가장 큰 도깨비가 말했다. 난 아니야. 왜냐면 우리 마을 말 못하는 사람들도 다 고침을 받았다군. 두 번째 도깨비가 말했다. 우리 마을 귀먹은 사람들도 지금은 다 들을 수 있어. 소문에 나무꾼이 와서 모두 치료해 주었다더군. 세 번째 도깨비가 화를 내며 말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을 치료해 준 것도 바로 그자군. 다른 두 도깨비가 소리쳤다. 그때 도깨비들이 춤추며 나타났다. 욕심 많은 남자는 도깨비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잊은 상태였다.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셋,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6. 도깨비가 나타난 걸 본 남자는 자기 혹이 없어지기를 바라며 노래를 덧붙여주고 싶어 안절부절 못했다. 도깨비들이 6이라는 단어를 마치자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일요일 7. 잠시 동안 도깨비들은 마치 동상처럼 서 있었다. 그러더니 도깨비들이 소리쳤다. 우리 노래를 망쳤잖아. 그리고 사라져버렸다. 그때 못된 도깨비들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로 저 배신자야. 도깨비들이 나무로 올라와 남자를 끌어내렸다. 바로 너지. 우리 비밀을 폭로한 이 보잘것없는 것 같으니 이거나 가져라. 도깨비들은 남자의 등에 또 다른 혹을 달아주었다. 욕심 때문에 혹이 더 커진 그는 혹 2개를 달고 평생 살아야만 했다. 4명의 가짜 스님. 감옥에서 도망친 4사람의 도적이 스님의 옷을 입고 변장하여 마을로 들어가 시주를 하고 다녔다. 4사람은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황폐한 절을 찾아 들어갔다. 그 절에는 오랫동안 아무도 있지 않았으므로 도적들은 그곳에 눌러 살기로 마음먹었다. 부처를 믿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스님이 한꺼번에 넷이 나와주자 크게 기뻐하며 아침마다 먹을 걸 한가득 담아서 스님들에게 바쳤다. 도적의 두목은 간교한 사람이었으므로 마을 사람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엉터리 경문을 읽기도 하고 훔쳐온 부적을 주기도 하고 또한 마을 사람들의 염소나 말을 미리 부하들에게 훔쳐놓게 해서는 그것을 숨겨둔 곳을 자기가 점을 쳐서 알아맞히기라도 하는 듯 이른바 기적을 보여주기도 했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덕분에 이 마을이 살기 좋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짜 스님을 존경했고 이 네 사람이 감옥에서 탈출한 도둑이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자 도적들은 오랜만에 한바탕 놀아보고 싶었다. 그들은 머리를 짜내서 놀 방법을 생각하고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두목이 말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앞으로 보름 뒤에 무서운 악당들이 수백 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 마을을 습격한답니다. 우리는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만 여러분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스님에게 부탁했다. 스님은 마음속으로 간교한 웃음을 지었다.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계책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절의 본당에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그것으로 그들을 유인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둘레에 밧줄을 둘러놓고 도망치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기도를 올려 그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갖가지 맛있는 음식을 절의 본당으로 날랐다. 마침내 보름이 지난 날밤 두목은 다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 악당들이 쳐들어올 텐데 나와 스님들은 제단 둘레에 밧줄을 쳐놓았습니다. 앞으로 사흘 동안 우리는 줄곧 기도를 올려 그들을 전멸시킬 작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기도를 드려주시오. 만약에 사흘이 지나기 전에 이 절간에 와서 쳐놓은 밧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 문이나 창을 닫고 밖으로는 절대로 나오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말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곧 문과 창을 닫아 걸고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한편 도적들은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온 술과 음식을 먹고 마시며 큰 잔치를 벌였다. 취기가 돌자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큰 소동을 벌였다. 그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으나 마을 사람들은 악당들이 절간으로 달려들어서 스님들과 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하고는 일사불란하게 기도를 드렸다. 집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알리라는 사람이 절 옆을 지나가게 되었다. 알리는 며칠 전에 일이 있어 이웃 마을에 가 있었으므로 악당들이 습격해 온다는 얘기를 전혀 듣지 못한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알리는 절간 안이 너무 소란하므로 본당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매우 놀랐다. 스님들이 취하여 노래하고 춤추며 도적질한 이야기까지 떠들썩하게 짓거리고 있었다. 이런 큰일 났구나. 이 엉터리 도적들 정체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하고 알리가 생각했다. 그리하여 불이 꺼진 캄캄한 마을로 뛰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막 보고 온 광경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알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절간 근처를 지나오다가 쳐놓은 밧줄에 걸려 악당에게 당해서 머리가 좀 이상해진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하여 이웃 사람들은
알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고 말았다. 알리는 몸부림을 치면서 외쳤다. 나는 머리가 돌지 않았어. 멀쩡하단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은 정말이야. 본당 문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야. 도둑들이 엉터리 스님으로 가정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었단 말이야. 술을 퍼마시고 춤을 추고 있었단 말이야.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 함께 가보자. 그러나 아무도 상대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알리가 외치면 외칠수록 마을 사람들은 알리가 머리가 심하게 돌아버린 것으로 생각할 뿐이었다. 끝내 마을 사람들은 알리를 밧줄로 묶은 채 악당이 온다는 사흘 동안 방 안에 가두었다. 나흘째 날의 아침, 마을의 노인이 알리의 집안 사람들과 의논하여 알리를 스님에게 보여주려고 데리고 갔다. 절에서는 4명의 가짜 스님이 전과 같이 조용히 경문을 읽고 있었다. 마을의 노인이 두목에게 까닭을 설명했다. 스님은 얼굴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우선 이 사람을 누르고 있을 힘이 센 장정 6사람이 필요해. 알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고함을 지르면서 외쳤다. 뭐라고? 너희들은 도적이면서 스님처럼 가장해서 게다가 엉망진창으로 술까지 먹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적반하장으로 나를 정신병자 취급을 하더니. 그러나 스님이 모여있던 마을 사람 중에서 6사람의 힘이 세 보이는 젊은이를 지명하자 젊은이들은 곧 달려나와서 알리를 내리눌러 묶어버리고 말았다. 스님은 안으로 들어가서 2개의 짧은 대통에 후추가루를 가득 채워서 가지고 왔다. 그리고는 이건 너의 병에 잘 듣는 고마운 약이다 하고 말하면서 알리의 콧구멍에다 2개의 대통을 꽂아 후춧가루를 부어넣었다. 알리는 재채기를 하면서 괴로운 듯이 몸부림을 쳤다. 그러나 6사람의 장정이 누르고 있었으므로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스님은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꾸만 후춧가루를 불어넣었다. 끝내 알리는 기절을 하고 말았다. 스님은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대통에 새로운 후춧가루를 채워와서 혼자 중얼거렸다. 이 약은 잘 듣기 때문에 대개는 한 번으로 낫게 되는데 낫지 않으면 한 번 더 해보자. 그때 알리는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 눈을 떠보니 스님이 2개의 대통을 가지고 자기 콧구멍에다가 꽂으려고 하고 있었다. 알리는 더 이상 후춧가루를 마셔서는 큰일 나겠다고 생각했으므로 갑자기 꿈에서 깬 사람처럼 누르고 있는 사람을 뿌리치고 슬며시 일어나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말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어째서 밧줄에 묶여 있는 거지? 스님, 제가 꿈을 꾸고 있었던 걸까요? 전옆을 지나갈 때 본당을 들여다보니 악당들이 스님의 옷을 입고 술 마시며 노래하면서 떠들썩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기절을 하고는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신을 차리게 된 건 오로지 고마우신 부처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스님에게 절을 했다. 마을 사람들은 알리를 애워싸고 다행이다 알리. 네 병이 나은 건 스님 덕이다. 감사 인사를 드려라 하고 말했다. 알리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겨우 진정하면서 스님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남이라면 몰라도 자기 아내라면 자기가 하는 말을 믿어줄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하여 알리는 여태까지의 일들을 낱낱이 아내에게 말했다. 그 순간 아내가 말했다. 아, 부처님, 남편이 또 머리가 이상해졌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그 순간 아내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알리는 아내까지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것을 알고는 완전히 실망하고 말았다. 그리고는 더는 이런 마을에서 정신병자 취급을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는 몰래 마을을 빠져나와
다른 마을로 떠나고 말았다. 검은 상복도 잘 어울려. 양장점 안으로 바람을 일으키며 뛰어든 돈댕 부인은 소파에 털썩 몸을 던졌다. 언제나 쾌활하고 애교가 넘치는 그녀의 얼굴은 오늘따라 몹시 우울해 보였으며 짙은 화장을 한 얼굴은 생기가 없었다. 화려한 옷감에 둘러싸여 앉아있던 중년 여인이 얼굴에 웃음을 띠고 다가왔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런데 어디 편찮으십니까? 그러자 돈댕 부인은 흥분을 가라앉히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요. 오기 전에 신경 안정제를 먹고 왔답니다. 이제 괜찮으니 어서 옷감이나 보여주세요. 여주인은 불이 나게 샘플책을 탁자에 놓았다. 자, 이거 보세요. 이 핑크색과 장미색이 꼭 부인에게 어울릴 것 같군요. 아직 진열장에 내놓지도 않았답니다. 여주인이 수다를 늘어놓자 돈댕 부인은 마침내 참고 있던 눈물을 흘렸다. 핑크도 장미색도 다 소용없어. 내가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인 줄 아세요? 어디서? 병원에서 달려온 길이에요. 의사 말이 이제 우리 남편은 희망이 없다는군요. 여주인은 샘플책을 떨어뜨릴 정도로 놀랐다. 아니, 그게 정말이세요? 돈댕 부인은 울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의사가 어디 사실대로 알려주나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속셈을 많이 알고 있어요. 첫 번째 남편인 스티브가 병들었을 때 의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부인 아무렇지도 않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글쎄. 돈댕 부인은 목이 메이는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그런데 스티브가 일주일 후에 죽었지 뭡니까? 어머나 어쩌면. 여주인은 직업상이었으나 매우 동정어린 표정을 짓고 돈댕 부인을 위로하고 있었다. 저는 겨우 19에 미망인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이번에 또 조르주마저 병에 걸렸으니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부인, 유전에 남편을 보았는데 무척 건강한 것 같았는데 대체 무슨 병이시죠? 신경통이랍니다. 돈댕 부인은 길게 탄식하며 대답했다. 그러자 여주인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나 부인도 그런 걸 갖고 뭘 걱정하세요. 신경통은 죽지 않아요. 부인은 정말 걱정도 많으셔. 글쎄, 의사도 그렇게 말했어요. 뭐 조금도 염려 마십시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르주도 이제 글렀어요. 그러면 스티브 씨도 역시 신경통이셨나요? 아니죠. 늑막염이었어요. 어머, 그렇다면 더욱 다르죠. 신경통과 늑막염이 같습니까? 돈댕 부인은 끝까지 고집했다. 아니에요, 같습니다. 조르주는 곧 세상을 뜰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지난번에 만든 초록색 옷을 이제 다신 못 입게 됐어요. 상복을 벗고 입을 때면 이미 유행이 지날 것이니 괜히 맞췄어요. 여주인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부인, 신경통이라면 제가 절대로 보증합니다. 안심하세요. 아니, 그럼 신경통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인가요? 그야 뭐 예외야 있겠지만 걱정 없을 거예요. 돈댕 부인은 마치 기정사실처럼 남편의 죽음을 단정하고 있었다. 바로 그 예외에 우리 조르주도 들어있단 말입니다. 아, 이제 나는 첫머리에 쥐자가 붙은 이름을 가진 사람과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양장점 여주인은 이러한 돈댕 부인을 보자 내심 짜증이 났다. 세상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남편의 죽음을 바라는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할 여인이었기 때문이었다. 여주인은 약간 재촉하는 듯 저 부인, 그럼 옷은 맞추지 않으시겠군요? 이건 도로 집어넣을까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문득 생각이 난 듯
돈댕 부인은 갑자기 활기 띈 표정으로 양장점 안을 쭉 살폈다. 아, 저기 저 회색은 어떨까? 아니면 짙은 보라색? 회색은 쓸쓸한 색이라 배색만 잘하면 반드시 멋지게 보일 거야. 하지만 상복은 역시 검은색이 좋은걸? 내 얼굴에 검은 상복이 잘 어울릴까요? 그야 물론 부인은 검은색도 잘 받는 얼굴이죠. 논댕 부인은 미망인이 되는 게 무척 재미있는 듯 상복으로 이것저것 고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 조루주는 이제 곧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검은색이면 곧 만들 수 있죠? 네, 하루면 충분합니다. 여주인은 속으로 비웃으며 그녀의 비위를 맞추었다. 그럼 검은 것으로 아주 제일 멋있는 상복을 만들어줘요. 나는 지금부터 미장원에 가야 합니다. 어머, 남편이 오늘 내일 위태로우시다며 미장원엔 왜? 여주인이 어이가 없다는 듯 묻자 돈댕 부인은 노래하듯 유쾌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까 여기 오는 길에 검은 상복을 입은 멋진 여자를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의 금발이 어찌나 그 옷에 잘 어울리는지 길 가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로 아름다웠죠. 그래서 나도 검은 상복에 어울리도록 머리를 금발로 염색하려고요. 옷을 멋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주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 나가는 여자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선행에 대한 보상. 옛날에 숲으로 들어가서 땔감을 베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갔다. 그러나 그 나무들은 모두가 질이 좋아서 땔감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웠다. 기다리면 좋은 목재가 될 것이었다. 마침내 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나무를 발견했다. 그건 마디가 생겼고 군데군데 썩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찍어 넘겨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나무를 베기 시작하자 그에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살려주세요, 선한 사람이여. 그 나무에 갈라진 틈에 커다란 살무사가 끼어 있는 것을 보고 남자는 사색이 되었다. 살무사는 꿈쩍도 못했다. 아니, 난 널 돕지 않을 거야. 너는 날 해칠 테니까. 그러나 살무사는 구해주기만 하면 그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그래서 남자는 도끼로 그 뱀 밑에 갈라진 틈을 열어서 뱀을 구해주었다. 그러나 자유롭게 되자마자 뱀은 또아리를 들고 쉿소리를 내었다. 그리고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그를 공격할 태세였다. 남자가 말했다. 날 해치지 않겠다고 내게 말하지 않았니? 맞아,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세상이야. 그렇지 않아. 은혜는 은혜로 갚는 거야. 네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거든. 아니야, 내 말이 옳지 않아. 그럼 우리 그걸 물어보자. 그래, 좋아. 그래서 살무사가 그를 물지 않았다. 둘은 숲을 지나 풀을 뜯고 있는 쇠약해진 늙은 말을 만났다. 늙은 말은 발을 절름거렸고 눈은 멀어 있었으며 입에는 부러진 이빨 몇 개만 남아 있었다. 그들은 선행이 선으로 갚아져야 하는지 아니면 악으로 갚아져야 하는지 말에게 물었다. 악으로 갚는 거야. 난 20년 동안 주인을 충실하게 섬겼어. 난 그를 내 등에 태웠고 마차를 끌었고 그가 떨어지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여 비틀거리지 않으려고 조심했어. 내가 젊고 튼튼했을 때는 좋은 대우를 받았지. 좋은 마구간과 많은 식량이 있었고 핏질도 잘 받았어. 그런데 지금 내가 늙고 약하다고 온종일 발로 바퀴를 돌리면서 일해야 해. 난 나를 덮어줄 지붕도 없고 내가 먹는 모든 식량은 스스로 찾아서 먹는 거지. 정말로 어떤 은혜라도 원수로 갚는 거야. 자, 들었지?
이제 너를 물을 테다. 살무사가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 저기 여우가 온다. 여우한테 한번 물어보자. 여우가 다가와서 멈추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여우는 그 남자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살무사가 여우에게 선행이 선으로 갚아져야 하는지 아니면 악으로 갚아져야 하는지 물었다. 남자가 속삭였다. 선으로라고 말해. 그러면 내가 살찐 거위 2마리를 내게 줄게. 여우가 말했다. 선행은 선으로 갚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살무사 위로 뛰어 올라가서 살무사가 땅에 떨어지도록 그 목을 물었다. 그러나 살무사는 죽어가면서도 고집했다. 아니, 은혜는 원수로 갚는 거야. 난 경험했어. 그 남자의 목숨을 살려준 건 나야.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속였어. 이제 살무사는 죽었고 남자는 살아났다. 그래서 그가 여우에게 말했다. 나와 집으로 가자. 내 거위를 줄게. 아니에요. 고맙지만 난 시내에 가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서는 개들이 저를 잡을 거예요. 그럼 내가 거위를 가져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남자가 말했다. 그는 집에 달려가서 아내에게 말했다. 서둘러서 살찐 거위 2마리를 가방 속에 담아요. 여우에게 그것들을 주기로 약속했어. 여자는 가방을 가져와서 뭔가를 거기에 담았다. 그러나 그녀가 안에 담은 건 거위가 아니라 사나운 개 2마리였다. 남자는 가방을 들고 여우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여기 내 보상이야. 고마워요. 결국 내가 말한 대로 거짓이 아니었군요. 은혜는 은혜로 갚는다는 말이요. 그리고 등에 가방을 메고 숲으로 달려갔다. 가방이 무거운데? 여우가 말했다. 그래서 앉아서 예리한 이빨로 가방을 찢었다. 그러나 그 순간 가방에서 개 2마리가 뛰어나와 이빨로 여우의 목을 집중 공격했다. 피할 길이 없는 여우는 마침내 물리고 말았다. 무지개 성. 어느 강가에 꿈속 같은 무지개 성이 있었다. 그 성에는 젊은 물의 신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성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물의 신은 강 건너에 있는 멋진 성을 보았다. 그런데 그 성 창가에서 아름다운 공주가 배를 짜고 있었다. 물의 신은 그 공주에게 첫눈에 사랑을 느꼈다.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매일 공주만 바라보고 살았다. 그러나 아름다운 공주는 단 한 번도 이쪽을 쳐다보지 않고 옷감만 열심히 짜고 있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를 쳐다보지 않는 공주가 야속해서 물의 신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 눈물 때문에 강물이 불어 잔물결이 공주의 성벽까지 밀려갔다. 그래도 공주는 배짜기에만 몰두하여 이쪽을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어느 날 물의 신은 금빛 나비로 변하여 공주의 창가로 날아갔다. 금빛 나비는 공주가 앉아있는 주위를 하늘하늘 날면서 속삭였다. 어서 짜세요. 신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이라고요? 공주는 깜짝 놀라 얼굴을 들었으나 이미 나비는 멀리 사라졌다. 그런데 공주의 말을 어느 마음 나쁜 사람이 들어버렸다. 공주 유모의 아들인 나시망이 바로 그때 창가를 지나다가 들은 것이다. 어머니, 공주님이 신랑감을 구하고 있나 봐요. 내가 가장 훌륭한 신랑감이라고 어머니가 말해주세요. 나시망은 어머니에게 부탁했다. 당치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너같이 아무런 쓸모없는 녀석이 감히 어떻게 공주님을 탐내니? 그렇지만 난 꼭 공주님하고 결혼할 거예요. 만일 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머니도 공주님도 혼날 줄 아세요. 유모는 하는 수 없이 공주에게 말했다. 공주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공주님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올 겁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랍니다. 바로 그때 그 나비가 또 하늘하늘 날아왔다. 유모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 사람은 공주님의 신랑감으로 꼭 어울리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과 결혼을 결정하세요. 그러자 나비가 귓전에서 말했다. 적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진정한 신랑감을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공주는 유모에게 말했다. 아니에요.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그러자 유모는 낙심하여 말했다. 공주님, 그러지 마시고 오늘 오는 사람으로 결정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혹시 공주님과 저는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 말을 들은 공주는 겁이 나서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럼 그분에게 전해주세요. 4, 5일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달라고 하세요. 나시망은 그 말을 전해 듣고 강 건너 기슭으로 먹을 것을 가지고 가서 공주의 대답을 기다리기로 했다. 한편 바로 그날 무레시는 자기가 가장 믿는 하얀 까마귀를 불렀다. 하얀 까마귀에게 편지와 보석 상자를 건네주면서 말했다. 이걸 강 건너 성의 아름다운 공주님에게 전해주기 바란다. 도중에서 한눈 팔지 말고 다녀와라. 하얀 까마귀는 편지와 보석 상자를 등에 꼭 동여맸다. 염려 마십시오. 반드시 전해드릴 테니까요. 그런데 강 기슭까지 날아와 보니 어디선지 생선을 굽는 구수한 냄새가 났다. 먹보인 까마귀는 그만 여보세요? 저에게 조금만 줄 수 없습니까? 하고 생선을 구워 먹는 사람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네가 맨 상자는 무엇이냐? 남자는 까마귀를 노려보면서 물었다. 네, 이건 강 건너 공주님께 전해드릴 중요한 선물이랍니다. 자, 어서 실컷 먹어라. 침을 내려놓고 먹으면 어떻겠니? 내가 잘 봐줄 테니 조금도 염려 말고 어서 많이 먹어라. 까마귀는 신이 나서 보석 상자를 내려놓고 구운 생선을 마구 뜯어먹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 남자는 상자 뚜껑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상자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진주와 보석을 꺼내고 그 대신 징그러운 거미와 도마뱀을 넣었다. 그 사람은 바로 고약한 나시망이었던 것이다. 나시망은 어머니에게 부탁해서 편지까지 바꾸어 넣었다. 그런 짓을 하는 줄도 모르고 먹보인 까마귀는 정신없이 먹기만 했다. 드디어 까마귀는 공주님에게 편지와 보물상자를 전했다. 공주는 이 선물이야말로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준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설레는 가슴을 진정하며 편지를 뜯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공주, 당신은 더럽고 천한 여자요. 이 선물은 당신의 그 검은 피부에 어울리는 장식품이 될 것이요. 이렇게 적혀 있지 않은가? 공주는 놀라서 상자를 창밖으로 내던졌다. 그 순간 상자 뚜껑이 열리면서 징그러운 거미와 도마뱀이 기어나왔다. 공주는 몹시 낙심하고 슬펐다. 이젠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옷감 짜는 것도 집어치워버렸다. 그날 저녁 언젠가 본 그 금빛 나비가 또 하늘하늘 날아들어와 공주에게 속삭였다. 공주님, 선물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왜 그 보석을 달지 않으십니까? 그 말을 듣자 공주는 화가 나서 말도 하지 않고 나비를 손으로 탁 치려고 했다. 그러자 나비가 또 말했다. 공주님, 내일 그분이 오십니다. 당신을 무지개성으로 모셔갈 것입니다. 어서 결혼식 때 입을 옷을 짜십시오. 공주는 더욱 화가 나서 하인을 불러 나비를 내쫓게 했다. 그러자 무레시는 너무 괘씸한 생각이 들어 그날 밤에 큰 홍수를 일으켰다. 공주의 성은 당장 물에 잠겨 떠내려갔다.
공주도 사람도 집도 모두 거센 물결에 휩쓸렸다. 무레시는 무지개성 앞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파도 사이에서 유모가 소리쳤다. 다 제 잘못입니다. 편지를 바꿔 쓴 것도 바로 저입니다. 상자 속에 선물을 바꾼 것은 제 아들인 나시망이고요. 무레시는 그제야 모든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물속에 아주 잠겨버리려는 성에서 공주와 사람들을 구해냈다. 그러나 유모와 나시망은 건져주지 않았다. 그들은 살려달라고 외치며 멀리 떠내려갔다. 하얀 까마귀도 말을 듣지 않고 심부름을 잘못해서 벌을 받았다. 하얀 털이 까만 털로 바뀌고 까악하고 기분 나쁜 소리로 울게 되었다. 마침내 무레시는 아름다운 공주와 무지개성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지금도 그 강가에 있는 무지개성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보통 때는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비가 개고 나서는 아리연이 성이 나타날 때가 있다고 한다.